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스크린에서 저희가 이제 건설업종 기초 세미나를 조금 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다는 저희 자체 판단하에 한번 다시 녹화를 지금 하려고 신서정 연구원과 같이 있고요. 지금 옆에는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신서정 연구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SK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담당하고 있는 신서정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옆에 이게 그 점이 있는 게 이게 매력점인 거죠? 이게 캐리커처로 네.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귀엽게 생기신 분이 옆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 건설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초 세미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건설업종의 애널리스트로서 많이 들었던 생각 자체가 2021년도에 대한 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건설업종을 한 2년, 3년 정도 안 보시다가 보셨던 분들이 좀 늘어나는 국면인 것 같고요. 뭐 기초적인 용어 같은 것도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그런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첫 번째 장부터 봐주셨을 때 일단 건설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뭔가를 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게 종류를 나눠 봤을 때 여기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공종별, 즉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를 해봤을 때 주택, 토목, 건축, 플랜트로 나눠볼 수 있겠죠. 주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을 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목 건설은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도로, 철도, 교량, 수처리 시설 같은 것을 짓는 거고, 아래쪽의 건축은 뭐 주택과 토목을 제외한 업무 공간이나 상업 공간, 뭐 스포츠 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랜트는 오일 처리라던가 가스 처리 이런 플랜트 시설을 짓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토목, 건축, 플랜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주셨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뭐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공종별로, 즉 공사의 종류별로도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제일 앞에 단 발주자별로도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발주자라는 거는 누가 지어달라고 얘기하냐? 맞습니다. 그죠? 공사에 주문을 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이 발주를 낼 때는 상대적으로 특성이, 그러니까 그 도급 금액을 떼먹고 도망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망을 가지 않는다. 네, 상대적인 단점이 그 리턴, 즉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민간이 발주를 내준다라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리턴, 즉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주 부분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것도 보면은 그냥 공짜 정신은 없는 거야.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성이 좋지만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성도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국내랑 해외 분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국내에서는 비중으로 봤을 때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해외 쪽에서는 뭐 플랜트 비중이 상당히 높아 왔었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 레벨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토목이라던가 건축 쪽에서도 저희가 수주 활동을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해외에서는 공장을 많이 지어줬는데 요즘에는 토목이나 건축도 많이 하고 있다. 아파트도 많이 지어주지 않아요? GS건설 뭐 베트남에서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동남아 쪽에서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넘어가셔서 토목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을 때,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국내 건설공사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토목 비중이 한 30%, 토목을 제외한 건축 비중이 70%거든요. 여기서 건축이라 함은 주택을 포함한 좀 큰 의미의 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목 내에서는 아래쪽에 SOC, TK, 최저가, PQ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좀 네. 설명을 드려보면 SOC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들 접촉을 하셨던 단어이실 것 같아요. 기사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리는 건데 말 그대로 뭐 토목이라던가 도로, 다리, 각종 항만 시설 같은 것들을 지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 공공 발주가 많다라고 보시면. 고속도로 뭐 이런 거, 톨게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 쓸 때 뭐 국가가 발주를 내줘서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시설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OC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 보면 BTO, BTL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영어라서 생소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뜯어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봐볼까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B라는 게 여기 음. 적혀 있다시피 빌드, 지어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오케이. 네. T라는 게 트랜스퍼, 즉 양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뭘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네. 뭘 지어주고 뭘 양도하냐 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이 발주를 냈을 때 자본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민간 자본을 투입시켜서 그 빌드 즉 건축을 해주고 그럼 이 소유권은 결국에는 도로를 민간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은 공공한테 다시 이관을 시켜주는데 음. BTO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나 철도 같은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가지면서 이 건설에 대한 피를 수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BTL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도 공공에 넘기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어준 건설사 입장에서 공짜로 지어준 개념이 되는데 돈을 어떻게 회수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스 형태로 즉 공사비를 분할 상환받는 형태로 리스를 받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이 O냐 아니면 L이냐의 차이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운영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BTO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도로나 철도 지나다닐 때 통행료를 내잖아요. 이런 그 운행을 잘했을 때 저희가 지어준 공사비보다도 더 높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운행을 잘 못했을 때는 공사비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잘 되면은 고속도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톨게이트비 많이 내면은 이 사람도 돈을 버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거다. 어쨌든 BTO와 BTL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턴키라고 불리는 TK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키를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괄 입찰 계약이라고 단어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발주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신 상태로 고객한테 바로 인도하는 거. 네, 키를 넘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키를 넘겨준다라는 의미는 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쵸. 믿는 사람한테 그냥 집에 와서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얘기잖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넘겨준다라는 네. 의미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효석 팀장님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포인트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발주처 입장에서 A라는 건설사가 500억 원에 지어준다는 하고 B라는 건설사가 1000억 원에 지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A라는 건설사가 싸게 지어주니까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의 기간을 잘 맞출 수 있냐, 기술력이 있냐, 뭐 이러한 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최저가로 최저가로 참여했었던 건설사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또 최근엔 트렌드는 조금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PQ라고 해서 프리퀄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전 적격 심사라고 불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적격 통과자, 그러니까 일정 심사 기간을 통과한 분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절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PQ는 일단 아는 사람들만 좀 해가지고 수의계약 이런 비슷한 개념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가는 다 한번 와봐 제일 싸게 해줄게 이런 얘기지만 최근의 추세는 최저가로 하더라도 제대로 짓는 믿을 수 있는 애들한테 해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뭐 근데 크게 봤을 때 토목 부분이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요. 뭐 GPM 단에서 하이 싱글 정도 보면 좀 잘 보는 상태인 것 같고 네. 종류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최저가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PQ는 미리 한번 검증을 거쳤던 분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확률이 높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건축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비중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택 내에서도 뭐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종류가 상당히 많죠. 뭐 근데 뭐 아파트랑 연립이랑 다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세요. 뭐 사전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하진 않지만 아파트는 뭐 5층 이상 그리고 연립이랑 다세대는 4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내에서도 건축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도급, 자체, 재건축, 재개발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다음에 분양까지 다 하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 도급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네. 즉 시행사가 따로 존재를 하고 그 수주를 하는 건설사는 그 시공 과정만 참여를 하는. 그렇다면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자체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높은데 수익성도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못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그리고 분양이 잘 안 되더라도 공사비는 무조건 받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낮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또 똑같이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이제 자체는 여기 처음부터 물건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면은 엄청 좋고 안 되면은 이제 망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의 분위기는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비중이 높은 애들이 좋다. 어제 말씀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과 같이 분양 경기가 이 정도의 호조세를 보이면 사실상 자체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뭐 단편적인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면 그 사례 어제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건설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탐방을 가봤는데 지지난달쯤에 탐방을 갔을 때 한 6,800억 원 정도의 매출액 잡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 오셔서 위원님 9천억으로 증액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변의 분양가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P 곱하기 Q로 생각을 했을 때 P에 해당되는 분양가를 높여서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는 즉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 P 곱하기 Q인데 P가 지금 갑자기 올라갔다.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내놨더니 갑자기 돈을 더 주고 사가겠다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불과 얼마 만에 바뀐 거라는 거죠? 몇 개월 만에 바뀐 와, 이게 상황이고요. 그렇구나. 네. 뭐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과거에는 도급 위주로만 좀 사업을 영위했었었는데 자체적으로 쪽 뭐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 땅을 사서 직접 분양 시장에 뛰어들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나도 좀 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쵸. 아래쪽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음. 뭐 이런 질문도 많이들 주세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렇죠. 뭐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시게끔 어떠한 건축물, 그러니까 주변의 기반 시설은 양호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만 갈아엎는 과정을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주변 기반 시설, 뭐 도로라던가 상하수도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전체 영역을 다 갈아엎는 과정들을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특성을 좀 말씀드려 보면 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 재개발은 보통 공공이 주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건축은 최근의 트렌드상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뭐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이죠. 네. 그럼 공공 재개발 같은 부분은 보통 공공이 주도를 해왔었으니까 속도가 빨라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민간 재건축, 공공 재건축에 조금 말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층수 제한을 완화해준다거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도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참여하는 민간 입장에서는 참여할 요인이 적어 보인다 이런 비판들도 많은 상황이죠. 네. 재건축, 재개발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서 이것도 그냥 큰 밸류 체인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넣어놓은 그래프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여기 중간에 있는 시공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건설의 밸류 체인을 나열해서 봤을 때 이 건설만 담당하는 시공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단에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도 존재를 하고요. 뒷단에 감리, 그러니까 감독과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데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시공사,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순수한 설계사로는 국내 대표적인 예로 히림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히림. 네. 네. 감리라는 것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익숙하실 용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혹은 설계가 된 대로 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재를 너무 비싸게 사온 건 아닌지 이런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데, 혹은 공사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돼서 최근에 조금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네. 여기는 무슨 회사가 있어요? 한미 글로벌 이런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인가요? 커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시공사 중에서 네. 예, 어떤 내용들을 네, 시공사들이 근데 뭐 보통 공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토공사나 도배공사, 조경공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아랫단의 전문 건설사에게 추가 발주를 내주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문 건설사들은 상장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구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EPC에 대한 단어는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래쪽을 봐주시면 E 엔지니어링 즉 설계, P 프로큐어먼트 구매, C 컨스트럭션 공사를 줄임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보통 해외에서 수주를 할 때 요 세 가지의 프로세스들의 수주가 많았었어서 이걸 묶어서 EPC 사업자다 혹은 EPC를 수주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 거고, 뭐 EPC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E와 P와 C만 하는 것은 아니고 뒷단에 시운전이라던가 유지보수도 함께 수주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어렵지만 사실 이제 물건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어떤 제품을 만들까 뭐 R&D를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지를 뭐 구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고 매니팩처링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AS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건축과 관련된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PC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네.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참고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설계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개념 설계, 뭐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생각만 해도 어려워. 그쵸. 어떻게 설계하는 그러니까 거야? 쉽게 말해서 개념 설계는 제일 앞단에 타당성이나 투입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진 업체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 국내 건설 업체들은 진출이 조금 미진한 상황이고, 다만 기본 설계 쪽은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진출이 활발히 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설계 쪽은 뭐 예를 들어서 피드라던가 이런 과정들은 점점 저희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플랜트 설계나 건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간, 소요 인력들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핵심 기기의 설계 혹은 배치 이런 것들 담당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발주처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러한 기본 설계를 담당했었던 건설사가 EPC 즉 공사까지 같이 해주면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랑 EPC가 연계돼서 수주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살리고 있는 건설사가 뭐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다른 건설사들도 이런 설계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EPC까지 수주를 묶어서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는 이 그림이 왠지 핵심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윗단에 여기 밸류 체인을 쭉 나열을 했고 네. 각 밸류 체인별로 뭐 선진 업체,
국내 업체, 후발 업체가 어디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은색이 진할수록 조금 표기를 해봤어요. 네. 예를- 지날수록 어떤 의미예요? 강점이 강하다라는 강점이 거죠. 강하다. 네,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선진 업체들은 피드라던가 기본 설계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뒷단의 시운전 부분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국내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EPC, 즉 설계라던가 뭐 조달이라던가 시공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후발 업체로는 뭐 중국 업체라던가 터키 업체, 인도 업체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시공 부분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도 아래쪽에 경쟁 강도와 부가가치를 함께 봐주셨을 때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EPC 영역은 경쟁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가가치는 낮죠.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해봐도 호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선진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앞단의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도 경쟁 강도는 낮은데 즉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은데 부가가치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국내 건설사들도 이러한 니즈를 알고 있어서 EPC 앞단 쪽으로 조금 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걸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EPC 얘기하면서 이제 요쪽인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경쟁도 심하고 수익성도 좀 약하다. 근데 좀 선진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쪽은 경쟁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리고 부가가치도 되게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그게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셔서 요 장표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공사 순서를 조금 나열해 봤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진행률이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A라는 건설사가 뭐 B라는 프로젝트를 대규모 수주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뭐 그 B라는 프로젝트의 도급 금액이 1,000억인데 10년간 공사를 한다라면 10년을 N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체 도급 금액에서 각 해 진행률을 곱해가지고 매출이 인식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원이라는 공사를 따왔을 때 T1 즉 1기의 진행률이 10%라면 100억 원만큼만 인식이 되겠죠. 뭐 그 다음에는 진행률이 30%라면 그 30%에서 그 전에 매출이 뺀 거만큼만 200억. 네 매출이 인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년 뭐 5년이라고 따지면 200억씩 되는 게 아니고 어때는 100억, 어떨 때는 200억, 어떨 때는 300억 이런 식으로 연마다 해년마다 좀 인식되는 매출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유자 형태로 되어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공사의 앞단에는 토공사 같은 거, 그러니까 공사의 기간은 긴데 들어가는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진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그 공사의 중반부로 갈수록 뭐 기자재도 들어가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진행률이 높아져서 공사의 중반부에 매출 잡히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단으로 내려갈수록 또 들어가는 그 원가가 뭐 인건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률이 다시 낮아지는 이 역유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이 아니고 100억, 200억, 300억, 2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쉽게 설명했을 때 공사의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라면 한 2년 차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년 차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래프인데 뭐 해외 공사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되는 거고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참고로 장표를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해외 쪽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뭐 A라는 건설사가 나 첫 해에 50% 공사를 했으니까 첫 해에다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건데 진행률을 계산하는 원칙 자체는 전체 원가에서 그 해에 진행된 원가분을 비율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체 원가를 어떻게 가산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공사하기
공사 시작 전에 한 30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었었는데 실제 준공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한 500억 원이 들었어요. 이러면 진행률이 완전히 왜곡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중에서는 매출 원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왼쪽 그래프가 제조업의 회계 원리를 좀 그려본 거고 오른쪽 그래프가 건설업의 회계 원리를 좀 그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왼쪽 즉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팔아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발생을 할 거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뺀 수익성 즉 매출 총이익이 남는 개념이라면 건설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원가를 먼저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A라는 프로젝트를 들어갈 거면 한 20% 정도는 마진이 남아야 될 것 같아라고 매출 총이익을 마크업이라고 해서 더하는 개념이고요. 요것을 합산해서 매출액이 계산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좀 다르네요. 제조업은 매출액에서 얼마 들었는지 계산한 다음에 이익이 나온다면 여기 건설업은 매출 원가는 이 정도인데 내가 얼만큼 남겨야 돼라고 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온다는 얘기고 매출 원가를 얼마나 추정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들자면 공사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300억 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예상 원가를 250억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된다라면 진행률 자체로 봤을 때 그 공사의 앞단에서는 매출이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 준공 시기로 갈수록 즉 공사의 준공 시기로 갈수록 오히려 적자의 폭이 커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 보여서 이 예정 원가를 잘 산출하는 것이 그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예정 원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갑자기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될 것 같고 나중에는 맞습니다. 매출 원가를 좀 너무 그냥 별로 많이 안 들 거야라고 했다가 많이 들게 되면 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손실이 많이 났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추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들자라면 실적 발표 딱 듣다 보면 뭐 준공되는 프로젝트가 많은 시기에 저희의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들은 예정 원가를 좀 크게 잡아줬던 거죠. 보수적으로. 그렇지. 근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 실제 예상했었던 원가보다 실제로 찍혔던 진행 원가가 낮아서 한꺼번에 마지막 준공 연도에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퀴즈 형식으로 제가 표를 넣어봤는데 앞단에서 설명했던 거를 조금 다시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가정은 도급 계약이 한 300억 원이고 실제 원가는 270억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케이스 A, 즉 A라는 회사는 실제 원가만큼 예정 원가를 잡았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70억 원이 들어갈 것 같아라고 공사 시작 전에 잡아놨었던 케이스가 A이고 케이스 B는 실제로는 사실상 270억 원이 들었는데 예정 원가를 잡을 때 한 24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잡은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케이스 A에서는 실제로 잡힌 원가만큼 원가율이 반영되다 보니까 T1, T2, T3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이 찍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10억 똑같네요. 네. 근데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보다 예정 원가가 낮게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의 초반부에는 케이스 A보다 매출이 크게 잡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률이 높아지니까. 다만 문제는 T3, 즉 준공되는 시기가 되겠죠. 갑자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돼요. 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정 원가를 잘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좀 그래프로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제가 유유를 이제 그려놨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설사들 많이들 보시면 수익성 또 깨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최근에 건설업종을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하신 분들을 다 놀라시는 부분이 뭐냐면 수익성이 왜 이렇게 개선됐어? 혹은 재무 구조가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평균과 많이 달라졌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건설도 특히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GPM 즉 매출 총이익률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았었다고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데 제가 추이를 쭉 그려보니까 물론 2019년도 1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1분기
그래프가 조금 잘렸는데 2분기, 3분기에 지금 흑전을 했죠. 이만큼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기 위해서 수주 잔고라고 하죠. 건설업종을 좀 쉽게 표현해서 곳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수의 계약이나 해외 무손실 공종인 LNG나 자체 개발 쪽이 많아서 즉 전체 수주 잔고의 한 75%가량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익률이 찍힐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빅베스를 우려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공장을 짓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손실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의 계약이면은 이거에서 설마 또 손실이 나겠어? 이거고 아직은 LNG 플랜트는 지금 손실이 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손실이 난 적이 없지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 LNG가 상당히 그러니까 진입 장벽도 높고 소위 카르텔이라고 해요. 맞아. 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지금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LNG 말에서만큼은 꼭 돈을 벌어오시기를 응원하면서 또 다음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건설업종 뭐 기본적인 개념이나 혹은 전반적인 오버뷰를 좀 말씀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건설 업종 이번 최근에 이제 트렌드나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